그럼 먼저 박근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자님 지명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법원에서 신망이 굉장히 두터웠던 분 같습니다. 법원 내에서 특히 칭찬이 많은 분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잘된 인사라고들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가 갖는 그 중요한 의미, 국민들이 갖는 그런 그 시각들, 또 여기에도 좀 부합해 주는 것이 당연히 맞다고 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질문들 몇 가지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은 우리 헌법재판소법이 금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 이 제도, 법원의 재판을 헌법 소원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질문을 드렸더니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예. 찬성하시는 입장이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것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국회가 제정한 입법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을 통해서 심판권을 갖는데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대상으로 삼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견해가 있는가 하면, 또 반대 측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심제로 가는 수가 있다. 소송 절차를 너무 지연시키는 것 아니냐. 대법원의 최고 법원으로서의 권위를 너무 무시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찬반 의견에 대해서 우리 후보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고 그 입법권의 행사는 존중받아야 되는데,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권력장애에 대해서 헌법 질서에 부합하고 그것이 기본권 보장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판할 임무를 헌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 정당성이 가장 강한 국회 입법권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해서도 현재 우리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나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역시 대법원도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보장을 위해서 충실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사법권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부터 국민이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할 여지는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법권의 행사 역시 헌법 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재판의 대상에 속하다고 보아하는 것이 전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속해 주십시오. 사심제 우려에 대해서는 이 헌법 소송이라는 것은 일반 민사 소송, 행정 소송, 형사 소송과는 달리 헌법 재판소의 독자적인 소송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컨대 민사 소송에서 3심을 거쳤다고 그래서 헌법 소송은 민사 소송에 대한 신급적 연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사 소송 결과에 대법원의 어떤 판단 작용이 우리 헌법의 기본권 보장에서 공백이 없는지를 헌법적 관점에서 새로이 재판하는 헌법 소송이기 때문에 사심제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 재판이 다시 한번 받게 되는 그런 우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이 부분은 외국의 입법례나 이 실무례를 보더라도 헌법 위반을 그 사유로 하지 않는 대부분의 그 헌법 소송에 대해서는, 재판 소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각하라는 형태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걸러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큰 재판 지연의 우려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5.18 민주화 운동이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날 민주주의를 잇게 했다는 것, 그리고 또 작년 12월 3일 불법 내란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극복하는 어떤 정신적인 밑거름이 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예, 당연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5.18 정신은 전 세계 민주주의의 정신이 될 것이며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 영원히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 남겨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 들으신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면으로 이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더니 우리 후보자께서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견이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다소 원론적인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의사가 불분명한 것 같은데 이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한번 다시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셨듯이 우리 헌법 전문에는 이미 4.19 불의한관 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승계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 역시 당시 그 군사 독재 한관 민주주의 사건에서 큰 획을 기운 것이라고 생각하고 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5.18 민주화 운동도 헌법 전문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찬성하는 입장이고 개헌에 관해서 제가 뭐 이렇게 언급하는 게 좀 부담스럽기 그러면 개헌이 될 경우에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수록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믿는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그 5.18 피해자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금지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소송이 진행이 됐고 위자료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 문제는 그 위자료 판결을 그 일반 법원에서 하면서 지역별로 재판부별로 위자료 액수가 너무 3배, 4배까지 차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이미 기판력이 발생해버린 낮은 저가의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을 어떻게 구해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지금 논쟁이 있는 것인데 우리 후보자 보시기에 이것을 입법적으로나 헌법적인 해석을 통해서 기판력의 문제를 극복하고 형평을 도모하는 방법. 예, 일단 그 법원에 있어서 그 5.18 민주화 운동 피해자에 대해서 균인하고 어떻게 보면 일관된 위자료 산정 기준을 하지 못한 채 이렇게 편차가 나서 피해를 입게 되는 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책을 좀 고민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부분이 현행 민사소송법에 정한 기판력과 관련해서 충돌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깊은 연구가 아직 하지 못한 상태여서 좀 생각을 가다듬고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거 있으면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드립니다. 예. 예, 박균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국회와 대법원장이 선택한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되 그 임명권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통설인 거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저도 동의합니다. 예. 국회가 헌법재판관 3명을 의결을 통해서 선택을 했는데 최상목 기재부 장관, 한덕수 총리가 헌재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임명을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파면 결정이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니까 뒤늦게 임명을 하고 또 본인들이 마음에 맞는 후보를 마음껏 또 제청을 했다가 제지를 당했죠. 헌재에 의해서. 그 행태들 잘못된 건 맞지 않습니까? 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상목 그다음에 한덕수 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의무를 또 헌재가 선언까지 한 의무를 계속 방치를 했기 때문에 그 직무유기죄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방치한 행위를 한 거는 틀림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형법상 직무유기죄까지 될 수 있는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고 있는 헌재도 선언을 했던 구체적 의무를 일부러 거부를 했다고 한다면 그게 직무유기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 그럴 소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언젠가 또 미진한 정권이 출범하다 보면 그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동의합니다. 입법적인 조치가 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연구관 정년이 60세인 것 아십니까? 예, 현재 그렇게 된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연구관들의 자격 요건은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법학교수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판사의 정년이 65세고 교수들의 정년이 65세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한다면 헌법연구관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우리 후보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게 헌법연구관들의 그 전문성 또 연속성을 높이기 위한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위상은 지금까지 계속 높아져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한편으로는 결정이 너무 지체되다 보니까 처리가 지연되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많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비판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규정된 대로라고 한다면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즉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다 보니까 2003년도 기준으로 장기 미제 사건, 즉 180일을 넘긴 사건이 1,200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0건의 평균 처리 기간을 보니까 809일, 약 2년 3개월이 걸렸었습니다. 이처럼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고 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후보자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그 헌법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건이 접수 건수가 굉장히 늘었고요. 난이도도 복잡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름 헌법재판소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신속성은 지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뭐 헌법연구관 증언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 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서울에 수도를 둬야 한다는 관행헌법, 여기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유연 결정을 하는 바람에 좌초가 된 바가 있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이런 측면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그 인구 분산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특히 지역의 균형 발전이 중시되는 요새의 풍조를 생각하면 이 결정내가 맞는 것인지 의문이 있는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예, 저도 개인적으로 간섭헌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할 문제가 아닌 것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균형 있는 개발은 지금 아주 시급한 우리나라의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습법에서 말하는 지금 수도가 서울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아직까지 유효한지는 다시 한번 살펴볼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